안녕하세요. 리타의 볼륨을 높여입니다. 오늘은 저번 손자병법을 이어서 2편 진행하게 되었고요. 어떤 내용을 진행을 해드릴 거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가장 성공적인 승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엔 내가 약할 때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가, 다음에는 공격 전략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전쟁의 역설, 전쟁이라는 것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성공적인 승리란 무엇인가? 손자는 최고의 승리를 어떤 것으로 보았을까요? 일단은 손자는 완전한 승리를 얻으려면 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적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전승, 완전할 전이라고 해서 전승 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을 최상의 용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대전략의 원칙으로는 적의 침략 의도를 꺾는 벌모라고 하는 것을 최상의 용병으로 보았고, 적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벌교라는 것을 차선책으로 제시했으며,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여서 적을 굴복시키는 벌병을 차차선의 용병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크고 성과가 나기 어려운 공성에 집착하는 것을 최하위의 용병으로 보았는데요. 하나씩 짚고 넘어가 봅시다. 벌모라고 했던 거는 가장 최상의 용병, 그러니까 상대방이 침략하지 않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을 벌모라고 해서 최고의 이기는 방법이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적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그 다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쟁이죠. 군사력을 직접 사용해서 적을 굴복시키는 벌병이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이겨봤자 어차피 피해가 너무 크고 성과가 나기 어려운 그런 싸움에 집착하는 거를 이제 공성이라고 해서 최하위의 용병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손자병법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이 세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군사력을 직접 사용해서 적을 굴복시키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 용병은 크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되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고, 일단은 벌병, 어쩔 수 없을 때, 싸워야 될 때에 대해서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전쟁 관련한 서적들도 벌병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나마 손자병법이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용병하는 방법에서는 적의 국가를 온전히 놓아둔 채 이기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며 적국을 깨뜨리는 것을 차선책으로 여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막 싸워야 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별로 좋은 용병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뭐라고? 그냥 상대방이 나를 침략하고 싶지 않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손자병법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승리하는 법, 정말 실리에 집중을 하여서 오롯이 실리에 집중을 하고 감정적인 것과 그 외의 것들을 굉장히 배제하라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거를 전승이라고 보았다고 해요. 완전한 승리. 나의 피해가 하나도 없으면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 무조건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서. 네. 용병을 잘하는 사람은 온전하게 자기를 보존하면서 천하를 다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최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는 얘기였는데요. 그러면 나의 힘에 따라서 전략은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라는 게 승리의 기본 전제인데, 그러면 그건 무엇을 위한 걸까요?
상대방과 나의 힘의 균형에 따라서, 힘의 차이에 따라서 사용해야 할 전략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국가가 적보다 훨씬 열세한 힘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손자는 바로 적과 나의 힘의 우열의 차이를 6가지 경우로 나누어 다른 용병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손자는 곧 강자의 전략뿐만 아니라 약자의 전략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서는 무조건 나의 병사력이 강한 것이 최선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손자병법에서는 내가 약할 때도, 내가 군사력이 약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언제나 상대방보다 힘이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힘이 약한 경우에 택할 전략은 능숙하게 결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네, 능숙하게 결전을 회피하는 것. 그래서 이제 병력 차이에 따른 용병 방법의 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용병의 방법은 아측의 병력이 적의 10배가 되면 포위하고 5배가 되면 공격하고 배가 되면 나의 병력을 나누어 적을 상대하고 적과 병력이 대등하면 능숙하게 적과 싸우고 적보다 병력이 열세하면 능숙하게 적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그렇게도 되지 못할 정도로 열세하면 능숙하게 적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 절에서 손자가 말하는 대의는 적과 나의 전력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용병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적을 상대할 때는 압도적인 병력의 우세를 달성해서 타격하고 적보다 열세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정면 충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저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나보다 말발이 센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사람이랑 최대한 말을 안 하려고 하죠. 최대한 그 기회를 피하려고 하고 그냥 입을 다무는 게 상책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알 수 있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상대가 맞이해 싸울 수 있는 적인지 아닌지를 알면 승리한다. 적과 비교해서 우세할 경우와 열세할 경우에 따라 용병을 달리할 줄 알면 승리한다. 상하가 하나의 마음이 되면 승리한다. 깊이 숙고하여 대비함으로써 대비가 없는 적을 상대하면 승리한다. 장수가 능력이 있고 군주가 장수의 지휘권에 간섭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이 5가지는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판단 근거이다. 사람은 능히 적으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적으로 하여금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대응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승리하는 군대는 우선 승리의 조건을 다 갖추고서 전쟁을 시작하고 패배하는 군대는 일단 전쟁을 시작한 연후에 승리를 구한다. 이러한 종류의 승리, 즉 이길 수밖에 없는 형을 만들어 이루어내는 승리는 전쟁을 당해 급조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최고의 전쟁,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 승리를 쟁취해내는 그런 전쟁은 손자가 말하는 전쟁 중에서는 상위의 전쟁이 아니에요. 정말 잘한 전쟁은 대중에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를 바라봄에 있어 보통 사람들이 통상 말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격전을 치러 승리를 얻게 되고 무사람들이 이를 잘 싸웠다 라고 말하는 종류의 승리는 실은 최상의 승리가 아니다. 가는 깃털을 드는데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고 해와 달을 보는데 밝은 눈이 필요치 않고
뇌성병력을 듣는 데 있어 밝은 귀가 필요치 않은 것과 같이 소위 전쟁을 잘 한다는 것은 미리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형국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승리를 취하되 쉽게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승리를 취함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묘한 점도 없어 보이고 대단한 용감성에 의해 얻어진 전공도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싸워 승리하는데 어긋남이 없다. 어긋남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미리 조치하는 것이니 이미 패할 만한 적에 대해서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먼저 패하지 않을 조치를 취하고 나서 적의 패할 만한 점을 놓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군대는 우선 승리의 조건을 다 갖추고서 전쟁을 시작하고 패배하는 군대는 일단 전쟁을 시작한 연후에 승리를 구한다. 뭐든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물밑 작업을 다 시작을 해놓고 전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막상 전쟁은 굉장히 쉽게 이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이긴 게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전쟁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싸워야 한다, 이겨야 한다라는 개념에 너무 집착을 해서 상황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쉽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가벼운 깃털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쉽게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놓고 시작을 해야 할까라는 거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맞습니다. 예전에 소위 전쟁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승리하되 반드시 쉬운 승리를 이루어낸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의 승리라는 것은 기묘한 계책을 써서 이겼다라는 지혜에 대한 칭찬도 없고 용감성에 의해 공을 이루었다는 칭찬도 없다. 승리를 얻는 것이 틀어짐이 없는 이유는 그 승리를 이루어내는 바가 이미 패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패하지 않을 곳에 서서 적의 패배를 놓치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승리, 즉 이길 수밖에 없는 형을 만들어 이루어내는 승리는 전쟁을 당해 급조해내는 것이 아니다. 최상의 용병가가 승리하는 것은 이길 수밖에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해놓고 이미 지고 있는 적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가서 공격 전략은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저번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승리를 거둘 때의 형을 알지만 그 전에 그 승리한 자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게 형을 바꾸어 왔는지는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형으로 나를 바꿔간다는 거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무슨 말일까? 읽어볼게요. 물의 형은 높은 것을 피하여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간다. 용병은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친다. 물은 땅의 형태에 따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든다. 용병은 적에 따라 이에 적합한 방법으로 승리를 만든다. 그러므로 용병에 고정된 새가 있지 않으며 물은 고정된 형상을 갖지 않는다. 적의 변화에 맞추어 능숙하게 승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신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마치 오행의 각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에 대해 항상 우세하지 않으며 사계절의 변화가 되풀이되고 날이 여름에는 길다가 겨울에는 짧아지며 달이 금음에는 기울었다가 보름에는 차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물은 어때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는 게 매우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고 지형의 다름에 맞춰서 내려오잖아요. 신경 안 쓰고 본인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가면서 대나무가 빽빽하게 나있든 커다란 나무들이 듬성듬성 나있든 그 사이를 채워서 본인의 모양을 바꿔서 계속해서 흘러갈 뿐입니다. 그것과 같이 상대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우리 쪽의 형태는 계속해서 변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물과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형을 바꾼다. 이길 수 있는 형이 되도록 형을 계속해서 변화시킨다. 그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의 형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온전한 상태로 나누어진 적을 쪼개서 이제 상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번 시간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의 상태에 따라 공격하라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상대방의 상태를 언제나 살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릇 아침에 사람이 그러하듯 일어나는 기는 예리하고 낮에 사람이 그러하듯 시간이 흐르면 그 기는 나태해지고 저녁에 사람이 그러하듯 저무는 기는 돌아가 쉬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사람은 적의 사기가 왕성할 때는 공격을 피하고 나태해지고 쉬고 싶어하는 적을 공격한다. 이것이 기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다스려진 것으로 혼란한 것을 치고 안정된 것으로 적에 소란하고 흥분된 것을 치니 이것은 마음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통제가 잘 되어 깃발이 정연하고 진의 위세가 당당한 그러한 적은 공격하지 않으니 이는 바로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용병의 방법은 고지의 적은 거슬러서 공격하지 말고 언덕을 뒤에 등지고 있는 적을 거슬러 공격하지 말 것이며 거짓 패한 척하는 적은 쫓지 말고 사기가 높고 정예한 적 부대는 공격하지 말 것이며 미끼로 던지는 적 부대는 잡아먹지 말고 본국으로 철군하는 적 부대는 가로막지 말 것이며 포위된 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곳을 열어놓고 궁지에 몰린 적은 지나치게 압박하지 않는다. 이것이 곧 용병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해로운 상황에 처해봐야 능히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전쟁의 역설인데요. 그러니까 사지, 죽을 곳에 빠져봐야 진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릇 병사들은 아주 해로운 상황에 처해본 후라야 능히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왜 그럴까요? 결전의 시기에는 병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잊은 채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면으로는 적지 깊은 곳에서 위험을 느낄 때 병사들이 보이는 긴장감과 전의를 이용함으로써 달성된다. 다른 일면으로는 작전 계획이 훌륭해서 결전을 벌일 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병사들이 그 새를 타고 신명나게 싸움에 뛰어들게 됨으로써 달성된다. 자, 망하는 곳에 빠져보아야 존재할 수 있고 사지에 빠져보아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역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은 전쟁에서 자주 일어난다.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군사들을 몰아넣어서 성공한 전쟁의 그 신뢰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막다른 길에 몰린 그 군사들의 전의가 상황을 역전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사지에 빠져봐야만 나는 살 수 있고
여기서 얻은 힘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에서 더 큰 가치를 생산해낼 것이다. 왜냐면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정말 내 자신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도 없고 그 힘을 낼 기회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지에 빠졌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상황이 역전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전쟁의 결정과 지도는 전후에 유불리에 대한 냉철한 판단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 끝났을 때 이 전쟁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 얼마만큼의 피해가 우리나라에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냉정히 판단해서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싸움에 대한, 전쟁에 대한 관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굉장히 실리 위주의 그런 전쟁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군주는 분함을 못 이겨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장수는 성을 내서 싸움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계산하여 이익이 있으면 움직이고 이익이 없으면 행동을 그쳐야 한다. 한번 성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쁜 마음이 될 수도 있지만 나라가 망하면 다시 존재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자를 굉장히 냉정한, 승리를 위해서 물불도 가리지 않는 냉정한 자라고 이제 평가하는 평가자도 있지만, 사실 실리주의자에 더욱더 가깝죠. 이 부분을 보면 좀 더 느낄 수 있어요. 또 더 느낄 수 있어요. 전쟁의 심각성과 전비의 막대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용간, 그러니까 간첩 행위에 드는 돈을 아껴 사태를 그르치는 군주와 장수는 장수의 자격이 없고 군주를 보좌할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승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 전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기는 데 필요한 속임수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전쟁에 패배해서 국가가 망하거나 손상을 당하고 국민이 죽거나 다치면 그거야말로 인하지 못한 것의 그 극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이라는 것의 판단 기준은 공자의 보편주의적인 인과는 다른데요. 어쨌든 내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이기는 수단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전쟁에 패했을 때 국가가 입는 손실은 정말 냉정한 것이고, 패배를 당해서 내 나라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을 겪게 하는 것이야말로 어질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수단을 판단하는 데는 감정적인 판단 요소 등을 배제하고 실리에 근거해서 도의롭지 못한 방법도 사용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 모든 수단을 결정하는 것의 판단 근거는 실리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첩을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적에게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책의 메인 정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네. 사실 뭐 A4 용지 2장 분량이기 때문에 그 한자어로만 된 거, 원문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많고 제가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전달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땠을까 모르겠네요. 네, 리타의 볼륨을 높여요. 여기까지였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